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자넷 옐런 연준 신임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에 따라 결국 옐런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그대로 하답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나흘째 오르면서 S&P 500이 1,800선을 회복했고 다우도 거의 16,000선까지 다다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닥스 30지수가 2%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버냉키 연준 의장 전임자 그대로 정책을 초저금리로 유지를 하고 갖고 가겠다라는 일관성,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큰 후한 점수를 월가로부터 받았다라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안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죠. 문제는 예고된 호재였다라는 점인데요. 비둘기파적인 성격의 옐런이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부분, 게다가 신임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다들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었죠. 예고된 호재가 193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지수도 지수지만요. 내일 옵션 만기고 오늘 장중엔 중국의 무역 수지 등 지표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호재는 한 가지고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힘이 더 셀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옐런 효과에 따라 국내 증시가 오늘 얼마나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전일장까지 닷새 연속 오르며 1930선을 회복한 우리 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거래 대금이 여전히 3조 원대 초반으로 부진했었는데 삼성전자의 급등이 돋보였다 하셨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1만 원대까지도 회복을 했죠. 정영훈 팀장님과 김혜란 연구원님은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기관 특별히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종가상 7거래일 만에 이달 들어 처음 1930포인트도 회복을 할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셨어요. 21선을 사실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회복을 했죠. 안상일 대리님은 외국인들 매수세의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시간 외에서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세로 복귀를 한 그런 모습을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확인해보죠. 최희승 차장님은 개별 종목 장세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셨고요. 옐런으로 시작하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줄 5번째 의견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옐런은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국내장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우호적 발언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옐런의 정책 유지 발언에 코스피 상승세는 오늘까지 엿새째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네 번째 줄이죠. 1950포인트 이상 까지 상승을 한다면 주식, 특별히 중소형주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현금화 의견도 내놓은 분이 계시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연기금의 적극적인 방어로 1930선까지 종가상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옐런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그 반등의 폭이 될 테고 또 반등한다면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옐런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 앞두고서 이제 우호적인 발언, 시장 친화적인 축소 기조를 유지하겠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 최근 변동성 요인이었던 것들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요즘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냈던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제지표 부진한 부분이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상승 기조 유지하는 가운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당장 이제 중국의 1월 수입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전보다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기조 유지 속에서 이런 지표 발표가 어느 정도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발 경기 모멘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시장의 반등 흐름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등 목표치 일차적으로는 지금 1950선 정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좀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1차 반등 목표치는 1950선 정도 유지하시고서는 종목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한적으로 등락 국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뭐 개별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있는데 어닝 쇼크 이후에 지금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 뭐 4, 4분기 어닝 쇼크 맞지만 이제 1분기에 펀더멘털 개선세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부품업종 아니면 반도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 감안해가지고 뭐 유틸리티 이런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보다 이제 업종별 이제 모멘텀에 대해 주목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옐런 효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반등 목표치는 한 1950선 정도로만 잡았으면 하셨고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섹터 자동차, 반도체, 음식료, 에너지를 뜻하는 유틸리티 정도로 관심을 압축했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종별 압축 대응을 더 해야 될 때다. 이런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옐런 의장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한밤에 하원에서 있었죠. 결국 시장이 랠리를 보인 걸 보면 그녀의 어떤 발언에 상당히 안도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요? 네, 뭐 일단 뭐 시장 사실상 그 밑자야 본전인 게임이냐 아니면 잘해야 본전인 게임이냐 이런 지금 생각에서 사실은 밑자야 본전인 게임으로 지금 옐런 의장이 사실상 시장의 발언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할 부분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는 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뭐 정보 채널을 통해서 다들 이제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책 벤 버냉키 이후에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시장에 확신을 주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FOMC에 대한 새로운 뭐 의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고 새롭게 이제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부분,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안정을 줬다, 신뢰를 주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저금리 기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뭐 신흥국들의 전반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달러와의 강세 기조 결국은 자국 내 통화의 어떤 그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를 뒷받침하고 이제 그 배경이 됐던 것이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하고 저금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저금리 기조 특히나 이제 그 어떤 그 신흥국의 통화의 상당 부분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될 것인 어떤 그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시장에 안도감을 크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옐런 의장의 연설문이 사실상 의회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배포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 어쩌면 벤 버냉키 의장이 과거에 실질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꽤 했다라는 점에서 옐런 의장도 벤 버냉키 의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의지나 뭐 소통 부분 일맥상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특히나 그 연설문 사전 배포 사실상 뭐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시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오히려 어떤 그 변동성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많이 줄 어떤 그 옐런 의장의 어떤 그 성격이랄지 아니면 스탠스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얘기인데도 여성분이라 그러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시장에 조금 전달된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풀어보죠. 일단 테이퍼링에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고용 지표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 고용이 뭐 크게 흔들리면서 두 달 연속이나요. 이게 한파 때문인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추세적으로 약간 안 좋아지는 거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옐런 의장은 고용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 내렸습니까? 예, 뭐 체리나 앵커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고용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혼조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죠. 신규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 내지는 기대치에 상당 부분 못 미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실업률, 뭐 전반적인 고용의 그 상황을 평가하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지금 긍정적인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6.5%에 거의 육박한 6.6% 이제 6.6%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규 고용이랄지 좀 다소한 좀 불안정한 고용 관련해서 신규 취업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크게 지금 현재 나아가는 방향에서 추세 이탈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오히려 거꾸로 실업률의 개선 면에 있어서는 6.5%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에 지금 현재 비상직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부분, 정규직 근로자를 원하는 그런 근로자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추가를 하면서 현재 고용의 질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그 혼조 양상의 것들을 일단 중도적으로 같이 풀어내면서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테이퍼링 속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과거에 유지해왔던 그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을 시장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했다라는 면에서 좀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조금은 우리는 이제 그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금리 쪽에, 금리의 안정 쪽에 오히려 더 초점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그러게요. 고용의 질은 별로 안 좋아서 고용시장 갈 길이 멀다 하면서도 일단 실업률은 연준이 약속했던 목표치에 다가서고 있는 점이 연준으로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포워드 가이던스를 뭐 실업률 그럼 6.3%까지 내려서면 뭐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었는데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시기나 조건을 구체화한 것은 없었지요. 네, 그렇죠. 시기나 구체 한 것, 버냉키 의장이 과거에 한 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5년 후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그의 발언.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확인한 발언도 없었고요. 그 부분을 좀 땡기겠다, 좀 늦추겠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지금의 그냥 초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정도. 어찌 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 테이퍼링의 속도. 이쪽보다는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이 금리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히려 그 옐런 의장이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으로 하여금 우리 시장도 내일 한 해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만 신흥시장으로 하여금 가뜩이나 환율 부담이 있는 신흥시장으로 하여금 금리에 대한 지금 현재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그 벤치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 결정 내지는 통화 결정을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옐런 의장이 오히려 신흥국들로 하여금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예고함과 동시에 저금리 기조를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갈 거니까 안심하라라는 발언의 취지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이제 국내장에는 어떻게 미칠 것인가가 궁금한데 그냥 1950 정도의 추가 반등만 만들고 끝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오히려 더 많네요.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좀 제한적인 상승 쪽에 많이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상 옐런 의장의 발언, 어제 이제 유로존 시장 크게 급등을 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16,0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옐런 의장의 발언 좀 면밀히 따져본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한 재료였느냐, 아니면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정도의 랠리였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소간 좀 후자에 가깝다. 오히려 시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주는 재료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그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어떤 그 유지할 만한 그런 재료는 분명히 아닐 거라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제한적인 안도 랠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신흥국 투자 심리, 사실상 이제 외국인 어제 같은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뭐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단 뭐 시장 조정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오히려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좀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슈 확실하게요.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가장 큰 것은 테이퍼링이 지속되면서 금리의 안정이 지속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달러의 변동성이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겠느냐. 테이퍼링과 금리의 인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달러의 강세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을 텐데 두 변수가 사실상 혼조 양상을 띠게끔 만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달러의 방향성을 사실상 쉽게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딱 뭐 이렇다 하고 지금 현재 결정하거나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상당 부분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조금 좀 고민이 아직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서는 제한적 반등, 제한적 안도랠리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하셨고 달러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도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내일이 또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지만 옵션 만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덜 파는 것 같다가 또 사주는 모습도 보였다가 다시 파는 모습. 역시 외국인은 아직 사는 건 아니구나 느껴지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뭐 내일까지는 좀 상당 기간 시장 조금 좀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난 그 밤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유로존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오늘 우리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조금 좀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좀 제한적인 부분 꼭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어떤 그 가치, 박스권 속에서의 큰 그림에서의 지수 박스권 장세라는 부분을 이제 다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 거의 목전에 다다른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 기간 조정에 좀 큰 그림에서는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수 기간 조정일 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뭐니 해도 실적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요소일 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 지수의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면 업종별 키 맞추기 장세가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건설업종에 이은 조선업종, 그리고 어제의 화학업종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업종별 어떤 그 낙폭과대를 중심으로 해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옐런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추가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제한적 반등, 제한적 안도랠리만 예상하셨고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로써 마무리가 되는 정도로만 내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실적의 중요성, 업종별 키 맞추기 장이라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오늘 시장이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 오늘장 시장 에너지부터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은 약 70%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주요국의 증시가 상승 마무리를 졌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지수죠.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지수가 1%대 상승을 마무리를 좀 진행했고요. 그리고 야간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미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예상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약 0.5% 정도 5%대 상승 동시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5%대 후반대의 상승 동시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동시효과에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날이었었죠. 전날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테슬라 모터스가 주가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동시효과를 좀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약 강보합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코스모화학, 일진머티리얼즈, 우리산업 이런 종목군들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강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날에도 마찬가지로 전날 약 9%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 넘어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전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죠. 그렇다면 오늘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진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우리산업 같은 기업들도 한 번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산업에 대한 기술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작년에 9월 30일경이죠. 14,700원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 가격 조정을 좀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차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한 11,000원대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날이었었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고, 오늘 마찬가지로 테슬라 모터스 신고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즉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상승의 흐름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전날이었었죠.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했던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시초가부터 선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뭐 파미셀이라든가 메디포스트, 조화제약 이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건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굳이 시초가부터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나마 낫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님의 기법과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여러분의 오늘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장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죠. 132만원대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차트를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면 133만원대를 목표치로 좀 정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초가대의 목표치를 얼추 채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고점 자리대죠. 우선 133만원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지수는 밀리지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뭐 사물인터넷에 대한 모멘텀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날 같은 경우 급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130만원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진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선 정고점 자리대 저항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 자릿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한 1,800원에서 1,900원대 이 자릿대를 좀 높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봉으로 한번 살짝 쪼개서 보게 된다라면 매집성 거래량들이 좀 상당 부분 포진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금 가격대, 즉 시초가에서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산업 같은 종목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 박스 상단권역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날 뉴스가 나왔었던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삼성 LNS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자릿대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종목들은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 일단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을 보기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피팅업체 풍력속이라든가 LED 관련주, 특히나 이 LED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추세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테마성 종목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이러한 종목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 중에서 LED 섹터 중에 제안을 해드린다라면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보다는 금호전기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정책 멘토 통해서 2월 10일 수요일 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씩 갭상승했죠. 1940선, 520선 보면서 출발했는데 니케이의 개장 상황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도 어제 2%대 급반등했지만 오늘 1%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어제 건국 기념일로 휴장했었죠. 장이 안 열렸었는데 오늘 0.7% 역시 뛰네요. 14,800선도 일단 넘겨놓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가 솔직히 오늘 주식시장 어떤 일본장보다 더 궁금한데요. 달러원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오늘은 KB 외환선물로 가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옐런 의장 입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고용시장은 갈 길이 멀다 했고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은 없었습니다만은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위험자산 선호 현상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원 1,060원대까지 떨어졌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60전이 하락한 1,065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65원과 66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65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밤 진행된 자넷 옐런 미 연준 신임부장의 미 하원 연설에서 미 연준의 채권 매입 축소 입장에 당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시장의 위험 선호도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최근 2개월간의 미 고용시장의 부진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미 연준은 장기적인 패턴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폭넓은 범위의 지표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신흥국 불안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이끌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투자자들이 갖게 되면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나머지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달러 엔과 유로 달러의 경우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잘 반영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위험 통화상들의 경우는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이 하락한 것은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를 반영한 N1 매도 포지션의 증가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써 달러 원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의 지속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보다는 시장의 위험 선호도 증가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상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수준에서 달러 원이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하락세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달러 원의 하락이 N1 매도 포지션의 형성으로 나타난 결과인 만큼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등장할 경우 N1 매도 포지션의 청산과 함께 달러 원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금년 들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실망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 엔화는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N1 매도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 여부인데요.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 지표를 비롯해서 향후 발표될 중국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에게는 약세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중국 지표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1060원대 중반대 중심으로 움직이겠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1063원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주목할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통화 정책보다는 신흥국 금융 불안이 조금 완화된 분위기,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원이 오늘 급락 출발하긴 했는데 1063원까지 더 아래쪽으로 뚫릴지 여부는 일본 니케 지수와 중국 지표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시장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세 종목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7년 만에 이 접촉이 성사되는 거라고 하죠. 경협주들 일단 현대 상선부터 급등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한번 들여다봐야겠고요. 황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 세포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가 개장시황 전달해 주셨던 정재훈 멘토님도 살짝 힌트를 주셨던 그런 대목인데요. 줄기세포주가 예고됐던 만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OCI입니다. 사실 OCI가 4분기 실적만 보면은 왜 오를까? 어제도 좀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군요. 사실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 OCI까지 돌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볼게요. 동양증권 명동 W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남북 경협 테마주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북 고위급 접촉 7년 만에 지금 개최가 될 것이다라는 그 소식에 의해서 남북 경협주들 또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성사가 될 것 같으면 또 오르고 또 무산될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했는데요. 이제는 또 내용이 또 바뀌어서 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따라서 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서는 뭐 현대상선, 또 에미서 퍼시픽, 뭐 제형솔루텍 등이 지금 상승세에 지금 있습니다. 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 지금 10%대 넘게끔 올라가고 있고요.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 13%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도 뭐 8%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시청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뭐 나왔다가 또 무산이 되면 또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10%대 내외로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였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무산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 주가 수준대가 다시금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지금 따라붙기는 또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년 만에 뭐 고위급 접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전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12일 오전 10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현재 남북 고위급 접촉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는 오늘 깜짝으로 좀 나왔지만 반영은 지금 10%대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따라붙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호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추가적으로 좀 추가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또 남북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수가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변덕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제 좋다가도 오늘 또 바로금 냉랭해지는 게 남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주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따라붙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우석. 오랜만에 황우석 줄기세포 관련주들 같은 경우 들썩이고 있는데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1번 배아줄기세포 NT-1의 경우가 지금 미국 특허청에서 등록이 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테마주를 이루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ST큐브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ST큐브 오늘 갭상승해서 지금 거의 상한가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거의 14%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줄기세포 관련주로는 삼성 LNS 같은 경우나 DVS, 마크로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또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한다면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는 지금 인간체세포 복제비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 등록을 사실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황 전 교수를 비롯해서 노성일 비즈메디 병원 이사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등 15명이 지금 개발자로 이름을 지금 등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 예전에 서울대 수의대 재직 시절에 연구팀이 만들었던 그런 배아줄기세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좀 핫하게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테마주로서 실제 사업과 연관되는 경우는 오히려 연관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연관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시간적인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북 경협주도 이런 호재는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황우석 관련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이때의 주주였던 박병수 수험생명공학연구원 이사장 같은 경우가 황우석 박사의 후원자로 알려졌죠. DVS 같은 경우도 조성욱 대표이사가 황 박사의 후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런 인간적인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후원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조금 주가가 호재인 회사들이 이렇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VS 같은 경우는 황우석 박사 대표로 있는 H바이오의 지분도 지금 보유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복제 관련주를 좀 묶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제 반영이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우선은 황우석 관련주가 주가 관리용으로 이열될 것이라는 그런 루머도 지금 돌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여기다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 배아줄기세포 같은 게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 등록이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노출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니나 단기 매매에 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OCI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2.85% 정도 지금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OCI의 영업손실 부분이 전 분기보다 줄어든 부분이 긍정적이었지만 상당히 안 좋았었죠. 하지만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어디까지나 그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의 기대감일 텐데요. 우선은 OCI 같은 경우 최근 1만 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추진했다가 중단이 됐었지만 다시금 태형강 시황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OCI의 영업이익이 247억 원으로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할 것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OCI의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8,049억 원으로 3.1%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리실리콘의 그런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OCI의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는 비단 OCI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그런 태양광 관련 업체들,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지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변수는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세에서 저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큰 트렌드는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OCI 앞으로도 저가에서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OCI 주가를 살펴보면 12만 9천 원까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의 곡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 부분 조금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5일선과 21선, 60일선이 어느 정도 판판하게 가고 있지 않고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불안정한 요인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에 임할 때는 급락일 때 어떻게 보면 차트가 깨졌을 때를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평선이 골고루 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그 수익 매물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I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주 훨씬 많은데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이 연기금 매수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삼성전자가 부쩍 힘을 낸 영향도 컸었죠. 그런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며 133만 원대까지 깜짝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인터파크 INT에서는 상장 이후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한국정보인증도 상장 후 첫 오늘 매물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스텍, KT-ENS 자회사 대출 사기 혐의 때문에 어제 검찰에서 협력업체에 다 조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제 이미 하한가였는데 오늘도 추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가요, 중국 시장에서 이 게임 성공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쓰는 와중에 오늘 개장 직전 게임 비례 실적이 나왔고요. 위메이드도 최근에 썬데이 토즈와 함께 잘 나가는 투톱인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모바일 게임주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소폭이나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운봉이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132만 원대, 130만 원을 돌파하는 게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안착이 될 수 있느냐의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낙폭 가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해외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혜도 좀 있는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3일 연속 좀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그 전에 1월 초에 찍었던 저점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전 진바닥이라 말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올라온다라면은 그때는 역헤드앤 숄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바닥이 되면서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이라 말하기 좀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이전처럼 120만 원 초반 근처까지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130만 원이나 8, 9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만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나왔던 자리가 진바닥이 되려면 차라리 조금 더 상승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넉넉히 잡았을 때 한 134만 5천 원 정도가 돌파가 돼야지 일단 바닥이 확인된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한 140, 한 2, 3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4만 원 정도가 돌파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요. 일단 어저께 좀 좋은 뉴스 나왔죠. 북미 지역을 제외한 북미 지역이라면 미국하고 캐나다 좀 일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하고는 애플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네. 주가 자체는 조금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면은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정보인증이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 시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거죠. 어저께 시초가 상태가 한 6,700원대까지 급등 출발했다가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은 아니지만서도 장중 하락했다가 보합권 근처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은 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공모가가 1,800원이에요. 1,880원인가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6,700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거를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몇 배,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더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솔직히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인 인증 관련해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급격하게 더 늘어나지 않는 한, 뭐 공인 인증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정도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는 좀 갈 만큼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조금은 이제부터는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또 어저께 꼴이 나온 것처럼 보합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합권 갔다가 또다시 또 하락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같이 인터파크 INT도 좀 봐주세요. 네, 인터파크 INT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약간 약보합 정도에서 주가 형성됐다가 지금 다시 3%대 상승세를 지금 반전을 했는데 이 종목도 어저께 보시면은 시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다가 장중 그저께 올렸던 부분 일부분은 거의 그 낙폭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분봉을 좀 보신다라면은 그 진폭 자체가 아침에 반짝하고 올라오고 와서는 계속 흘러내리다가 장 막판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오늘도 지금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신규직이기도 하고요. 인터파크 INT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정보 인증보다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더 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 제작도 하고 있고 그 여행 관련해서도 공연 예매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60-70% 차지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여행 관련해서도 이제부터는 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그 홈쇼핑을 볼 때 토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여행 상품이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인터파크 이름으로 판매되는 게 없었어요. 대부분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롯데관광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한 두어 달 전부터 보면은 인터파크 이름을 달고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쪽에서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중개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제 상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 좀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가 대비해서 벌써 한 3배 정도 올라왔다는 부분들 같으면은 조금은 좀 부담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정보인증이 어떻게 됐든 좀 흔들린다라면, 박스권 변동성 형태가 보인다라면 인터파크 INT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제부터는 한 1, 2주 정도는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뭐 26,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다시 신고가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인지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신규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변동성 장세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죠. 다스텍 같은 경우가 오늘 3% 정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 한 일주일 만인 것 같아요. 한 1, 2주 만에 1,600원대에서 뭐 800원대로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게 먼저 KT, 자회사의 그 3,000억대,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4,000억대로 또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 사기에 휩쓸리면서 이제, 금감위 조사를 받고 해서 좀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KT 그 자회사의 그 대출 사기에 맞물린 NS 소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 다스텍을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단순한 1차적인 조금 대반등일 뿐이고 추세 자체는 좀 회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손실이 나온 상황에서 뭐 8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이미 손실을 워낙에 많이 본 상황에서 뭐 좀 보유하시겠다는 건 말리지 못하겠지만 800원 이탈하거나 한다라면 좀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KT 이 부분이 좀 확산이 된다라면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방송상으로는 어쨌든 드려야 될 게 상장 폐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연료가 됐고 그거에 맞물리게 된다면 어떤 배상 부분들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스텍이 뭐 엄청나게 큰
대형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휩쓸린다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게임주의 움직임이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이스티시티가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게임빌, 위메이드가 좀 소폭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출이 좋지 못했죠. 매출이 작년에 한 812억 정도 나왔고, 4분기 영업이익은 18억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72%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뭐, 컴투스를 인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을 진행하는 바람에, 좀 이제 영향이 좋지 못했던 것이고, 올해는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규모가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이미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깨끗이 없어진 거, 제거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컴투스하고의 그 시너지 효과 자체가 얼마나 보여지는지 여부는 이제 올해 그걸 확인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예상 매출 목표치는 한 12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다시 이제 회복기를 해서 한 189억에서 185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형성이 달성된다라면 주가 자체는 다시 뭐 좋은 모습을 띌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2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한 10개월 이상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주가적으로 본다라면은 그저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던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 양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1,500원 혹은 51,000원 정도만 지켜진다라면은 어찌됐든 주가 자체가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초입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좀 소량으로 좀 접근하신다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3.3% 다시 신고가를 좀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풋볼이라고 하는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서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 예전에도 보신다라면은 그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 관련된 이런 게임을 잘 만들고 성공했던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룰더스카이라는 모바일 게임도 성공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게임들 많이 갖고 있고, 매니아층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게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실증 나면 좀 버리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매니아층 있는 게임은 쉽게 갈아타지 않거든요. 뭐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소처럼 하면은 만렙 될 수 있다, 뭐 이런 꾸준히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해 모멘텀이 있으면은 게임주들은 가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그런 영어가 있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연출시키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아직은 100% 이게 돌파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중간하죠. 왜냐면 1월달 고점대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23,000원 정도 안착을 확인하고, 오늘 만약에 양봉을 마감한다라면은, 뭐 종가 보고 있는 오후장에 들어서 좀 일부 소량 매수하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된다. 최소한 22,500원이나 정말 조금 넉넉하게 잡아도 2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자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위메이드가 이제 그 카카오톡이 이제 베트남 이 통사의 지분이 인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던 부분도 이슈가 좀 이제 끝나가고, 이제는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그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4분기도 좀 적자가 될 수 있다. 적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메이드하면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관련된 게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회사들은 무슨 게임이 있다고 하면 그래, 들어보기도 했고 제가 해본 것도 있는데 위메이드 관련된 건 좀 제가 좀 접해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톡 이슈가 좀 해소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한 43,500원 정도, 43,000원 정도 지지력을 확인하고 접근하시자.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실적보다는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간에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으니까 이쪽 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특별히 오늘 모바일 게임주 시간을 좀 많이 분배를 해봤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왔죠. 하나의 김승현 회장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석방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리스크 조금 풀리면서 하나 그룹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고요. 웅진홀딩스도 법정 관리 들어간 지 약 한 1년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조기 졸업 한다라는 소식이 이미 어제 떴었습니다. 역시 오늘 괜찮은 움직임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이틀 연속 강세인데요. 미국 쪽하고 합작 회사 세워가지고 쉘가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 이른바 최근에 한 6개월 내에 상장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한데 파수닷컴은 오늘 실적 부진 때문에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언제나 좀 걱정거리가 있는 그런 섹터인데 대우건설 어제 해프닝이 있었죠. 근데 분식 회계설 아니라고 했는데도 오늘 또 하락하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제법 많이 빠집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지 하나부터 건설주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다시 가죠. 예, 첫 번째 종목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김승현 회장의 복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3.6%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를 했었었는데요. 우선은 피고인 같은 경우는 피해액 1,597억 원을 모두 법원에서 공탁한 점과 그동안 한화그룹 총수로서의 경제에 이바지한 점, 또 현재 경강 상태를 고려해갖고 지금 집행유예로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화그룹의 전체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케미칼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 산업과 한화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사업, 또한 한화건설 같은 경우는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대도시 규모의 개발 공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 전체적으로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웅진홀딩스입니다. 웅진홀딩스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그런 1년 4개월 만에 그런 법정 관리를 이제 정식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동안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웅진코웨이라든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알짜 계열사를 조기에 매각했죠. 참 법정 관리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조기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적은 케이스인데요. 상당히 이렇게 발빠르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윤석근 회장의 사제 출연을 통해서 총 1조 5천억 원의 부채 중에서 78% 정도 이미 변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양호하게 좀 탈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진그룹은 이제 알짜를 팔았지만 앞으로도 성장 동력은 교육, 출판, 태양광, IT 컨설팅, 레저 산업 쪽으로 지금 그룹을 재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웅진케미칼의 매각이 완료가 되면 웅진그룹에는 지주사 웅진홀딩스를 포함해서 웅진싱크빅, 웅진에너지, 북센, 웅진플레이도시 등의 8개 회사만 지금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웅진그룹 들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런 변모가 좀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나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 이후 때는 주가 부분이 3,500원대에서 저가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 동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조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이 에탄 크래커 사업 진출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국 엑시올 사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월드 스케일 규모의 에탄 크래커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
기본에 대해서 지금 합작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확보된 향후에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원가 경쟁력 확보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에 포함된 에탄으로 에틸렌을 생산할 경우 원유 기반의 납사에서 에틸렌을 만들 때보다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공장을 통해서 아시아에 집중돼 있던 생산 기지와 판매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에탄 크래커의 증설 등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건 단기 호재가 아니라 장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파수닷컴인데요.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6.5%의 하락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2억 9,47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가 지금 감소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까지 하락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 두 종목인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행진으로 인해서 4.2%의 그런 급락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를 보면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대우건설 상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실회계가 강하게 아니라고 지금 해명에도 지금 약세 움직임을 계속 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주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KDB 홍기택 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분식회계 의혹을 해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설주들 지금 같을 때는 이거 회계 그 부분이 조작이 된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그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건설주들 같은 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주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입니다. 건설주를 끝으로 특징주 정리는 마무리 짓고요. 오늘장 필요한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열람 발언이 상당히 시장 친화적이어서 많이 오르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 또 그럴 줄 알았는데 상승폭은 의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 정도? 이 정도 예상하셨나요? 좀 빠르게 상승폭이 빠지는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증시 오르지 못했고요. 지난 주말도 마찬가지였죠. 주말에 올랐는데 월요일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반등이 여기까지인가 싶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추세를 보신다라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하락 추세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벗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세대가 뭐 1년 내내 가는 건 없기 때문에 3, 4개월 갔으면 그 추세대는 벗겨질 수 있는데 그 추세대를 벗기는 모습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주가 흐름이 바닥을 다졌는지 확인이 된지는 좀 믿음은 안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 모습을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졌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들의 바닥 다진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볼까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장 PB님도 명동에서 오늘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신데 끝으로 조언할 말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도에서 일부 저점에서 산 종목 수익이 났다면 좀 정리를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예, 앞으로도 뭐 옵션 만기도 있고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좀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요즘 참 그 수익 내기 힘든 장인데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짧게 좀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수익을 좀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바닥을 잡고 확실히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면 시장의 반등 여부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관찰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정윤성 PB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옐런 발언에 1940 잠깐만 터치하고 곧바로 상승폭이 빠져있는 현물 시장. 과연 선물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필요한 전략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두 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갭상승 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줄어드는 건 선물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는 외국인들 선물을 결국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거의 252대 부근까지 끌어올리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옵션 만기의 결과치도 그러겠지만 일단 만기 결제 지수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 외국인들 수급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도하는 척 했지만 철저한 관망세였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급반등으로 좀 연출을 좀 시켜서 올려놨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후장 선물항에서 무조건 거기서 매도다. 40자리 252.40 매도다라고 했던 건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해외발 훈풍은 들었지만 우리나라 아쉽게도 지금 종목군들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음봉들이 더 많죠. 갭이 뜨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파생시장에서마저도 그것을 더 방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는 좀 조정포를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요 포인트에 지금 252.05 자리는 일단은 찍었습니다. 그것은 기관 쪽에 의해서 방어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외국인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쪽으로 잡혀 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강도가 증가되는 걸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 어제와 판박이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콜옵션 쪽에 개인들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계 매도 우위 쪽. 풋옵션 쪽도 개인들만이 매수세, 외국인 기관계 쪽, 매도 우위 쪽인데요. 자, 프로그램 자체를 좀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얕은 컨텐츠와 얕은 백워데이션 상황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계속 강조했죠. 현재 스프레드, SP 값을 놓고 관점으로 놓고 보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우위 쪽이 좀 점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많아서 추가 반등지에 제한적을 걸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은 오히려 옵션 만기 내일 당일날 큰 충격은 없다. 그러니까 공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역시나 베이시스 움직임 변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도 베이시스를 가지고 매매 트레이딩을 잡는 건 제가 서울경제에선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조금 시장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오늘 좀 더 많이 맞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쪽에서 이 외국인들 자막에선 매수 강도 확인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밑으로 하방 베팅을 하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혹자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수익 구간이고 손실 구간이다. 그리고 기관계가 지금 물려 죽어서 마이너스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관계 물려 죽을 것도 아무것도 없겠고요. 수익 챙길 만큼 지금 꾸준하게 챙겨 나가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누적 포지션상 현재 기준점의 종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들의 승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걸리는데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부분의 옵션 쪽의 상황이 결국 급반등을 더 강하게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냐 부분이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종가 지수가 내일 결제 지수로 확정치를 나올 것인지 아니면 장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인지 나오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결제 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 결제 지수가 좀 더 유리하게 상방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좀 안개 속으로 많이들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오늘 지금 출발의 상황까지 모든 걸 놓고 보더라도 역시 상방 결제 지수는 여전히 확정치가 조금 나와 있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캔들의 모양상으로 신호등 자체의 로직과 현재 기준점에서 저항대를 계속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 우위 쪽이 계속 잡혀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녹색 등과 황색 등 자체를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초반부는 우리가 매도 우위 쪽으로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이 그래서 원고를 보내드릴 당시가 상당히 높은 시장 출발과 함께 잡아드렸던 자리입니다. 253.30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253.30 상당히 중요한 갭 부분에 올라탔지만 이 부분을 올라타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강하게 추가 반등치를 가져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만기 결제 지수가 오늘 오히려 더 터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을 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여전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장중 매매에서는 매도 압박 카드 쪽으로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맞겠죠. 황금 라인과 그리고 신호 등의 기술적인 위치를 놓고 보면 매도 우위 쪽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옵션 만기 결제 지수가 상방 쪽으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프로그램이 먼저 매도 압박 카드를 빼고 있는 것도 양호한 거거든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물량들이 지금 안 나오죠, 최근에.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레드 자체가 비어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요 252대보다는 251대 정도에서 브레이크 여부를 한 10시 40분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다시 공포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려 들어야 되는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급, 외국인 수급 따라가 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어제의 요 급반등 연출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로직 자체를 250.40이었나요? 황금 라인을 올라타면서 수급이 바뀌면서 급등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조금 잘 집중해서 보자. 황금 라인을 올라타면서 수급을 누굴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같이 따라간다라면 충분한 수익은 챙겨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장 열리고 난 뒤에 251선 지지받고 황금 라인이 253.30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수급 따라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죠. 내일 만기 때도 좋은 전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주쌤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옐런의 시장 신화적 발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었고요. 우리도 급반등으로 갭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이 의외로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수급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조금 전에 김도영 멘토님께서 파생으로 이미 힌트를 주셨듯이 오늘 중국장, 특별히 중국의 1월 수출입 지표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 날이어서 중국장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건지 상승폭이 재차 커질 건지 중국에게 달려있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